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시죠?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 23전 23승, 불패의 신화.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 길고 지루한 임진왜란을 홀로 버텼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바다에 이순신이 있었다면 육지에도 분명히 누군가가 있었을 겁니다. 1592년 4월,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한 뒤 불과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합니다. 20일이에요. 상상이 가세요? 선조 임금은 의주까지 도망쳤고 조선 정규군은 사실상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관군이 무너지는 그 순간 갑자기 전국 각지에서 낫 들고 호미 들고 칼 들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의병입니다. 그런데요, 그 의병들을 이끌었던 영웅들 중에 역사책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대접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오히려 그 나라한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실화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할 세 사람. 홍의장군 곽재우, 북관대첩의 주인공 정문부, 그리고 억울한 죽음의 상징 김덕령.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임진왜란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경상도 의령. 지금은 조용한 시골 마을이지만 1592년에는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 봉기가 일어난 역사적인 땅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곽재우, 1552년생.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40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홍의장군이냐고요? 말 그대로예요. 전쟁터에 빨간 옷 입고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한 패션이 아닙니다. 당시 전쟁터에서 빨간 옷은 엄청난 심리적 효과가 있었어요. 멀리서도 눈에 확 띄잖아요. 적군 입장에서는 저 빨간 놈이 또 나타났다 하는 공포감이 쌓이는 거고, 아군 입장에서는 홍의장군이 여기 있다 는 것 자체가 사기를 올려주는 거예요. 일종의 브랜딩이었던 셈이죠. 400년 전에 이미 심리전을 쓴 겁니다. 그런데 곽재우가 왜 갑자기 의병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배경이 중요합니다. 곽재우는 당시 조선에서 꽤 잘 나가는 집안 출신이에요. 외조부가 남명조식, 그러니까 성리학의 대가 중 한 명의 외손자입니다. 공부도 잘해서 과거에도 합격했는데 사실 거기서 한 번 사고를 쳤어요. 과거 시험에서 자기 답안지에 왕을 비판하는 내용을 썼다는 설이 있어요. 당연히 합격이 취소됐죠. 그 이후로 관직에 나가지 않고 낙향에서 살고 있었어요. 벼슬도 없고 공식적인 군사 권한도 없는 평범한 사대부였던 겁니다. 그런데 왜군이 쳐들어오자 이 사람이 그냥 집에서 재산 다 털어서 의병을 꾸립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사람들 모아서. 1592년 4월 22일, 왜군이 부산에 상륙한 지 고작 사흘 만에 곽재우는 의병 기치를 올립니다. 이게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 봉기예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선 사람이 바로 곽재우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실제로 전쟁터에서 뭘 했는지 살펴볼게요. 정암진 전투. 낙동강 정암진은 왜군이 전라도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요충지였어요. 전라도가 왜 중요하냐고요? 당시 조선의 곡창지대가 전라도거든요. 전라도가 뚫리면 왜군은 식량 조달이 가능해지고 전쟁이 장기전으로 바뀝니다. 곽재우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암진에서 기다렸습니다. 곽재우의 전술은 단순하면서도 기가 막혔어요. 낙동강은 강폭이 넓어요. 배 없이는 건너기 어렵죠. 그리고 갈대밭이 많아서 매복하기 좋은 지형입니다. 곽재우는 이 지형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적이 강을 건너려 할 때
갈대밭에서 일제히 화살을 쏘고 강리에서 기습하고 적이 상륙하면 또 매복으로 기다렸다가 치는 식으로 완전히 교란 작전을 펼쳤습니다. 정규군도 아닌 의병대가 왜군 정예병력을 낙동강에서 수십 번 막아낸 겁니다. 이 덕분에 전라도는 임진왜란 내내 왜군에게 거의 점령당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직도 역사학계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전라도가 버텼기 때문에 조선이 버틸 수 있었거든요. 식량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적의 보급선을 끊었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육지에서 전라도를 지킨 게 곽재우의 역할이기도 했어요. 이 두 사람의 방어선이 맞물리면서 왜군은 결국 조선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순신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곽재우는 아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이게 조금 억울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곽재우가 열심히 싸우는 동안 조정에서는 이 사람을 역적으로 몰 뻔했어요. 아니, 역적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곽재우는 관직이 없는 민간인이 멋대로 군사를 모았어요. 조선의 법도상 이건 엄청난 월권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이라도 왕의 허락 없이 군사를 모으는 건 반역의 소지가 있었거든요. 두 번째, 곽재우는 싸우면서 관아의 무기고를 열어 무기를 가져갔어요. 이것도 불법이에요. 세 번째, 어떤 기록에는 곽재우가 전쟁 초기에 붉은 관복 비슷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게 왕만이 쓸 수 있는 색이라고 해서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상감사 김수는 곽재우를 함부로 병사를 거느린 자라며 처벌해야 한다고 조정에 보고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가 무너지는데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한테 허락받고 싸웠냐고 따지는 거잖아요? 다행히 그 당시 일부 조정 대신들이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지금 그걸 잡아들이면 누가 의병하러 나서겠느냐고 막아냈어요. 그래서 곽재우는 처벌을 면했고 오히려 관직을 받아 계속 싸울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이 씁쓸한 에피소드는 앞으로 벌어질 더 큰 비극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전쟁이 어느 정도 안정 국면에 들어서자 곽재우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번엔 명나라 장수와의 갈등이에요. 임진왜란 후기, 명나라 원군이 조선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명나라 장수들이 조선 군사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심지어 명나라 장수 유정은 조선 의병들을 자기 부하처럼 부리려 했고 곽재우와 크게 충돌했습니다. 곽재우는 명나라 장수의 명령에 그냥 굽히지 않았어요. 나는 조선의 의병이지 명나라 군사가 아니다. 이 자존심이 오히려 조선 조정의 눈밖에 나게 만들었습니다. 명나라 비위를 맞추기 바쁜 조정 입장에서는 곽재우가 눈엣 가시였던 거예요. 결국 곽재우는 전쟁이 끝난 뒤 관직에서 물러나고 화흥산성 근처 망우정에 은거하며 여생을 보냅니다. 망우는 근심을 잇는다는 뜻이에요. 이 이름 하나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삼켜야 했는지 느껴지지 않나요? 나라를 위해 전 재산 털고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 근심을 잊으려고 산속에 틀어박혀 살다 죽었어요. 1617년 66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진짜 영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엔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봅시다. 경상도 낙동강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아주 먼 북쪽, 함경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임진왜란 때 왜군이 어디까지 올라갔을 것 같으세요? 부산? 한양? 평양? 정답은 함경도 국경지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왜군 2번 때는
함경도 전역을 점령했어요. 심지어 임해군과 순하군, 선조 임금의 두 왕자를 포로로 잡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함경도 일부 세력이 왜군에 협력했다는 겁니다. 국경인을 비롯한 함경도 반란 세력이 스스로 왜군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왜 그랬냐고요? 오랫동안 함경도 사람들은 조선 조정으로부터 차별받고 무시당했거든요. 변방이라고 인재도 제대로 뽑지 않고 세금만 빼가고 그 불만이 쌓이고 쌓여 폭발한 거예요. 나름의 사정은 있었지만 어쨌든 조선 백성이 왜군 편을 든 셈이죠.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함경도였습니다. 왜군은 올라오고 내부 반란 세력은 손발을 묶고 완전 포위 상태예요.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정문부입니다. 1565년생, 임진왜란 당시 27살. 원래 직책은 조산보 만호. 지금으로 치면 지방 군사기지의 중간 간부 정도 되는 자리예요. 계급도 높지 않고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함경도에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정문부가 의병을 일으킨 곳은 경성이에요. 지금의 함경북도 경성군 지역입니다. 그는 주변 인물들을 설득하고 함경도 곳곳에서 의병을 모았어요. 차별받아온 지역이라 처음엔 쉽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1592년 9월부터 1593년 초까지 정문부가 이끄는 의병은 함경도 일대에서 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요. 북관대첩. 이게 바로 그 전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북관대첩비의 역사 자체가 드라마예요. 이 비석은 원래 함경도에 세워졌는데 1905년 러일 전쟁 때 일본군이 이걸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전리품처럼요. 그리고 무려 100년 동안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보관됩니다. 100년이에요. 2005년에야 우리나라로 돌아오는데 사정이 복잡해서 현재는 북한 함경도 지역에 복원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복제본이 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비석 하나에 임진왜란, 식민지배, 분단의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문부의 전투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정문부의 전술은 곽재우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함경도는 산이 많고 겨울에는 눈이 엄청 와요. 왜군 입장에서는 지형도 낯설고 추위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정문부는 이 지형을 이용했어요. 산길에서 기습하고 눈보라 속에서 매복하고 보급로를 끊어 적을 고립시키는 전술을 썼습니다. 단순히 정면으로 싸운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지형과 기후를 전략으로 활용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반란 세력 처리 문제. 앞서 말씀드렸죠. 국경인 같은 친외 세력들이 왜군에 협력했다고요. 정문부는 이 내부 반란 세력도 진압합니다. 왜군과 싸우면서 동시에 친외 세력도 제거한 거예요. 이 이중전선을 27, 28세 청년이 이끌었다는 게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결국 정문부의 활약으로 함경도는 탈환됩니다. 왜군은 함경도에서 밀려났고 포로로 잡혔던 왕자들도 풀려났어요. 함경도 전체를 거의 단독으로 탈환한 거예요. 이 공이 얼마나 큰지 전쟁이 끝난 뒤 북관대첩비가 세워질 정도였잖아요. 현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존경했으면 비석까지 세웠겠어요? 근데요,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정문부가 임진왜란에서 세운 공은 분명히 컸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조정의 논공 행상에서 정문부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아요. 지방의병장 출신이라는 한계, 함경도라는 변방지역 출신이라는 불이익, 그리고 조정의 관심이 다른 데 쏠려 있었다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죠.
게다가 정문부는 이후 광해군 시대에 큰 화를 입습니다. 1613년 개추국사라는 정치적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에 연루되어 정문부는 유배를 갑니다. 그것도 나이 50이 넘어서요. 개추국사는 쉽게 말하면 광해군 세력이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한 사건인데 거기에 정문부가 억울하게 휘말린 거예요. 함경도의 눈보라 속에서 왜군을 물리친 사람이 조선 땅에서 유배를 당했습니다. 말년에 유배지에서 풀려났지만 결국 그 여독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1624년 향년 59세 함경도의 하늘은 그때도 여전히 차가웠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소개할 세 사람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이야기예요. 김덕령. 이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1567년생, 전라남도 광주 출신,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25살. 어머니 상중에 있었는데 왜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상복을 입은 채로 의병 활동을 시작하려 했어요. 당시 조선 사회에서 부모 상중에 상복을 벗는 건 엄청난 폐륜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들 말렸죠. 어머니 3년상을 마치고 나서 싸워도 늦지 않다고. 근데 김덕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라가 망하면 어머니 제사를 어디서 지낼 것인가. 이 한마디에서 이 사람의 댐댐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1593년 임진왜란 2년차 정세가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들어갔을 때 전라도 갑지에서 의병을 모은 김덕령은 드디어 정식으로 의병장 자리에 오릅니다. 당시 선조 임금도 직접 김덕령에게 격려의 글을 내렸고 이코 장군이라는 칭호를 내립니다.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장군이라는 뜻이에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의병장이었습니다. 그 능력도 진짜였어요. 당시 기록을 보면 김덕령의 무예와 담력이 출중했다고 나와요. 이야기에 따라 과장이 섞이기도 했겠지만 실제로 전투에서 보여준 용맹함은 여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병사들 사이에서 김덕령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 사람이 이끄는 부대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정유재란으로 이어지면서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1597년 정유재란 왜군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몽학이라는 사람이 충청도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몽학은 왕족 출신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을 하다가 논공행상에서 무시당하자 반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몽학은 거사를 일으키기 전에 여러 의병장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함께 일어나자고. 김덕령은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분명히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몽학의 반란은 빠르게 진압됩니다. 이몽학은 부하에게 배신당해 잡혀 죽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몽학 반란 진압 후 신문 과정에서 이몽학 측 사람들이 진술을 했는데 거기서 김덕령의 이름이 나온 겁니다. 김덕령도 우리와 함께 거사하려 했다는 진술이었어요. 이게 거짓 진술이었는지 아니면 이몽학 측이 김덕령을 끌어들이려 한 것이었는지는 지금도 논란이 있어요. 하지만 당시 조정은 이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김덕령은 즉시 체포됐어요. 그리고 고문이 시작됩니다. 당시 신문 기록을 보면 정말 끔찍해요. 압슬이라는 고문이 있는데 무릎 위에 무거운 것을 얹어서 뼈를 부수는 방식이에요. 이 고문을 3차례나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선조실록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김덕령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어요. 자신은 이몽학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선조 임금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선조 임금은
의병에 대해 항상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병 덕분에 나라가 버텼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동시에 왕의 허락 없이 군사를 모으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의병장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특히 김덕령처럼 병사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와 신뢰를 얻은 사람은 임금 입장에서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 그 나라 임금한테 위협적으로 보여서 죽임당한다는 게 1596년 8월 김덕령은 고문 끝에 옥중에서 사망합니다. 향년 29세, 아직 30도 안 됐어요. 나중에 역사가 바로잡히면서 1661년 현종 때 김덕령은 복권됩니다. 억울하게 죽었다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된 거예요. 하지만 이미 죽고 65년이나 지나서야요. 광주에는 지금도 김덕령을 기리는 사당, 충장사가 있어요. 그리고 광주의 주요 거리 이름이 충장로입니다. 김덕령의 시호 충장에서 온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김덕령의 이야기가 후세에 미친 영향이 또 있어요. 조선 민간에서는 김덕령이 워낙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의 귀신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활동한 의병이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김덕령의 이야기는 나라를 위해 싸워도 나라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교훈적 이야기로 계속 회자됐어요. 어찌 보면 이 씁쓸한 이야기가 오히려 후세 사람들이 역사를 더 냉정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광주 충장로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이름이 김덕령에서 왔다는 걸 아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자,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곽재우, 정문보, 김덕령,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들으셨는데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 공통점, 셋 다 정규군이 아닌 민간 의병장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 셋 다 조정의 의심을 받거나 탄압을 받았어요. 세 번째 공통점, 셋 다 전쟁이 끝난 뒤 살아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건 조선이라는 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어요. 조선은 철저한 신분제와 중앙집권 체제로 돌아가는 나라였어요. 왕과 조정이 모든 권력을 갖고 지방은 그 아래에 있는 구조죠. 의병은 이 구조 밖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힘이에요. 왕의 허락 없이 군사를 모으고 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고 민심을 얻는다. 조정 입장에서는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존재였던 겁니다. 특히 선조라는 임금의 개인적인 성격도 영향이 컸어요. 선조는 역사학계에서 의심이 많고 자기 보신에 급급했던 군주라는 평가를 꽤 받아요. 전쟁이 터지자 제일 먼저 도망간 임금이잖아요. 백성들이 그걸 원망했고 선조는 그 시선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민심을 얻은 의병장들이 자신의 권위를 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신도 파직당하고 옥에 갇혔잖아요. 기억하시죠? 이순신이 그 유명한 23전 23승에도 불구하고 사형 위기에 처했던 것. 그게 단순히 원균의 모함 때문만은 아니에요. 선조가 이순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 맥락을 알면 곽재우, 정문보, 김덕령 세 사람이 겪은 비극이 단순한 개인적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들이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자 오히려 위협으로 인식되는 역설. 이건 임진왜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이런 패턴은 반복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웅이 필요할 때는 영웅을 부르고 영웅이 힘이 세지면 제거한다. 이 패턴이 오늘날에도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들을 따랐던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곽재호 혼자서는 낙동강을 막지 못했어요. 정문부 혼자서는 함경도를 탈환하지 못했어요. 김덕령 혼자서는 전라도를 지킬 수 없었어요. 그들 뒤에 이름도 기록도 남기지 못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농민들, 천민들, 승려들, 여성들,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훈련도 없이, 단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싸운 사람들. 이들의 이야기는 기록에 남지 않았어요. 역사는 언제나 이름 있는 사람들의 것이고, 이름 없는 사람들은 그 배경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계속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얼굴들을 생각했어요.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싸우다 죽은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홍의 장군 곽재우,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장. 낙동강을 지키고 전라도를 지켰지만 조정의 의심을 받고 끝내 산속의 은거에 근심을 잊으며 살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북관대첩의 주인공 정문부. 함경도 변방에서 혼자 의병을 모아 왜군을 몰아냈지만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유배지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억울한 죽음의 김덕령. 29세의 옥중에서 숨졌지만 그 이름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광주 충장로에 살아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대단한 점이 있어요. 어떤 보상이 보장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심지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곽재호는 전 재산을 털었어요. 정문부는 차별받던 변방에서 일어났어요. 김덕령은 어머니 상중에도 나라를 먼저 생각했어요.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 그게 단순히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아는 것 아닐까요? 곽재호가 왜 붉은 옷을 입었는지, 정문부가 왜 추운 함경도에서 포기하지 않았는지, 김덕령이 왜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는지, 그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 분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불편했어요. 왜냐면요. 이런 일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희생했는데 제대로 된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 심지어 오히려 의심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순신 장군은 그 유명한 난중일기에서 전쟁 중에도 끊임없이 동료들 걱정을 했어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다에 이순신이 있었고, 낙동강에 곽재우가 있었고, 함경도에 정문부가 있었고, 전라도에 김덕령이 있었어요.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모두 한 전쟁을 함께 버텼습니다.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에요.